2026년 1월 30일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습니다. 미 법무부는 앱스타인 파일 투명성 법안에 따라 제프리 앱스타인 수사와 관련된 약 350만 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기밀 문서를 공개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범죄 기록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난 수십 년간 미국과 전 세계를 지배해온 그림자 정부의 실체를 드러내는 지도입니다. FBI의 센티넬 시스템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300GB 이상의 데이터, 수천 장의 사진과 비디오, 그리고 1996년부터 묵살되어 온 피해자들의 증언이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우리는 이 방대한 자료를 섀도우 도시어라 부릅니다. 이 파일들은 억만장자 금융가 제프리 앱스타인이 어떻게 미성년자들을 착취하고 전직 대통령부터 왕실, 그리고 과학계의 거물들을 자신의 거미줄에 가두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왜 이 파일들은 그토록 오랫동안 봉인되어야 했을까요? 2019년 앱스타인이 감옥에서 의문의 죽음을 맞이한 후 수많은 음모론이 제기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공개된 문서들은 음모론보다 더 충격적인 현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감찰관실 OIG의 보고서는 교도소 내 보안 시스템의 총체적 실패를 인정했고, 공개된 이메일은 세계적인 권력자들이 앱스타인의 범죄를 알면서도 묵인하거나 이용했음을 시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350만 페이지의 기록을 관통하는 핵심 증거들을 추적할 것입니다. FBI가 묵살한 최초 제보부터 2008년의 세기의 특혜라 불리는 불기소 합의, 그리고 2026년 파일 공개 과정에서 발생한 치명적인 실수까지, 권력 범죄, 그리고 은폐된 진실. 지금부터 그 15장의 슬라이드를 통해 어둠 속에 감춰져 있던 권력의 카르텔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입에 담기조차 추악한 파일의 실체. 도대체 앱스타인이 누구일까요? 이제 그 첫 장을 넘깁니다. 사건의 재점화는 정치적 결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2025년 11월 19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를 통과한 앱스타인 파일 투명성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30일 이내에 앱스타인 수사와 관련된 모든 비기밀 문서를 공개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2026년 1월 30일 약 350만 페이지에 달하는 문서와 2,000개 이상의 비디오, 18만 개의 이미지가 대중에 공개되었습니다. 이는 사법 역사상 전례 없는 규모의 정보 공개였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공개된 자료는 FBI의 센티넬 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던 20년치의 수사 기록을 망라하고 있었습니다. 2007년의 기소 초안부터 2019년 앱스타인 사망 당시의 수사 기록까지 포함되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600만 페이지가 넘는 잠재적 자료 중 절반가량만을 공개했고, 로 카나 하원 의원 등은 FBI의 피해자 인터뷰 기록, 300이 양식 등 핵심 증거가 여전히 누락되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공개 방식에서 발생했습니다. 법무부의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2025년 12월 1차 공개 당시 디지털 편집 오류로 인해 검게 가려져야 할 텍스트가 복사 붙여넣기만으로도 원문 확인이 가능한 상태로 배포되었습니다. 이 기술적 결함으로 인해 보호받아야 할 미성년 피해자 최소 43명의 실명과 주소가 전 세계에 노출되는 2차 가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들은 가해자들은 숨고 생존자들만 노출되었다며 분노했습니다. 반면 이 오류로 인해 그동안 가려졌던 유력 인사들의 이름과 민감한 제보 내용들, 예를 들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충격적 제보까지 세상에 드러나는 대혼란이 벌어졌습니다. 투명성을 위한 조치가 오히려 또 다른 고통과 혼돈을 불러온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행정착오였을까요? 아니면 의도된 혼란이었을까요? 제프리 앱스타인, 그는 도대체 누구였습니까? 대학 중퇴 후 돌턴 스쿨의 교사로 시작해 월스트리트의 투자은행 베어스턴스에 입사한 그는 불과 몇 년 만에 수천억 원대의 자산가로 등극했습니다. 하지만 공개된 파일들은 그의 부의 기원이 불투명하다는 점을 끊임없이 지적합니다. 그는 레스 웩스너와 같은 억만장자의 자산을 관리하며 부를 축적했지만 그것만으로는 그의 막대한 자금력과 영향력을 온전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파일들은 그를 단순한 금융가가 아닌 해결사로 묘사합니다. 그는 부유층의 세금 회피를 돕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해주며 글로벌 엘리트 네트워크의 중심에 섰습니다. 그는 자신의 블랙북에 전 세계 유력 인사들의 연락처를 관리하며 그들에게 성적 향응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친목 도모가 아니라 권력자들을 자신의 통제하에 두기 위한 치밀한 설계였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의혹은 그가 정보기관의 자산이었을 가능성입니다. 2008년 당시 연방검사였던 알렉산더 어코스타는 트럼프 인수위 면담에서 앱스타인 사건을 축소한 이유에 대해 그는 정보기관 소속, belonged to intelligence라는 말을 들었다 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파일들에는 그가 이스라엘의 모사드나 미국의 CIA와 연계되어 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으나 그가 수십 년간 법망을 피해 다닐 수 있었던 배경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다는 정황은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그는 성범죄자였지만
동시에 서구 권력층의 가장 깊숙한 비밀을 쥐고 있던 관리자였습니다. 그가 관리한 것은 돈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권력자들의 욕망과 약점을 관리했습니다. 과연 그는 누구를 위해 일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제프리 앱스타인의 범죄는 우발적인 일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기업처럼 운영된, 정교하게 설계된 성착취 비즈니스였습니다. 공개된 파일들은 이 시스템의 최고 운영 책임자, CEO가 바로 길레인 맥스웰이었음을 명확히 지적합니다.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맥스웰은 앱스타인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소위 채용 담당자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녀는 마사지사나 모델을 구한다는 명목으로 경제적으로 취약한 소녀들에게 접근했습니다. 가장 악랄한 것은 다단계, 피라미드 방식의 모집책이었습니다. 피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앱스타인은 성적 학대를 가한 후 소녀들에게 친구를 데려오면 $200를 더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피해자를 가해의 공범으로 만드는 이 잔인한 수법을 통해 앱스타인은 수백 명의 미성년자 네트워크를 손쉽게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판비치의 저택, 뉴욕의 타운하우스, 그리고 버진 아일랜드의 리틀 세인트 제임스 섬은 이들을 착취하기 위해 완벽하게 통제된 공간이었습니다. 2026년 공개된 파일에는 앱스타인의 섬, 일명 소아성애자의 섬으로 들어가는 물류 기록이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롤리타 익스프레스라 불리는 전용기는 소녀들을 실어 날랐고 섬에 도착한 이들은 여권을 뺏긴 채 고립되었습니다. 마사지실로 위장된 학대 장소에는 몰래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이는 단순한 성욕 해소를 넘어 권력자들을 오가매기 위한 블랙메일, 협박 자료를 수집하는 공장이기도 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20년 가까이 유지되었습니다. 그것은 앱스타인 혼자만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맥스웰이라는 조력자, 그리고 돈으로 매수된 침묵이 만든 거대한 범죄 카르텔이었습니다.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위치한 리틀 세인트 제임스, 일명 죄악의 섬이라 불리는 이곳은 앱스타인 범죄 네트워크의 심장부였습니다. 2026년 하원 감독위원회가 공개한 미공개 사진과 영상들은 이 섬이 단순한 휴양지가 아니라 철저하게 설계된 범죄 요새였음을 보여줍니다. 피해자들은 이곳으로 이송되어 외부와 단절된 채 착취당했습니다. 공개된 자료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완벽한 감시 시스템입니다. 섬 내부의 모든 방, 심지어 욕실까지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이는 별도의 미디어룸에서 모니터링되었습니다. 증언에 따르면 앱스타인은 방문객들의 성적 행위를 녹화하여 이를 협박용 자료로 활용하려 했습니다. 이 섬에 발을 들인 권력자들은 앱스타인의 환대를 받는 동시에 그의 덫에 걸려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섬 내부 시설들은 기괴함을 넘어 공포를 자아냅니다. 치과용 의자가 덩그러니 놓인 방, 벽에 걸린 남성들의 얼굴 가면들, 그리고 칠판에 적힌 기만, deception, 권력, power, 정치적, political 이라는 단어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곳에서 단순한 성착취를 넘어선 모종의 심리적 실험이나 조작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지하 터널과 자체 발전 시설을 갖춘 이 섬은 외부의 법이 미치지 않는 그들만의 요새였습니다. 앱스타인과 길레인 맥스웰은 이곳에서 미성년자들을 그루밍하고 학대했습니다. 이 아름다운 섬의 풍경 뒤에는 수많은 피해자들의 눈물과 아직 밝혀지지 않은 권력자들의 추악한 비밀이 매장되어 있습니다. 앱스타인 리스트. 대중이 가장 주목한 것은 바로 이 명단입니다. 2026년 파일 공개는 전직 대통령과 왕실의 치부를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우선 빌 클린턴 전 대통령입니다. 그는 앱스타인과의 관계를 부인해왔지만 비행일지는 그가 최소 26회 이상 앱스타인의 전용기에 탑승했음을 증명합니다. 특히 2026년 법무부가 공개한 사진에는 클린턴이 앱스타인의 별장에서 젊은 여성에게 마사지를 받는 듯한 모습과 여장을 한 클린턴의 초상화가 앱스타인의 집에 걸려 있었다는 기괴한 사실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역시 자유롭지 못합니다. 2002년 그는 앱스타인을 훌륭한 녀석, terrific guy이라 부르며 그는 나만큼이나 미녀를, 특히 어린 여자를 좋아한다고 말했습니다. 비록 2026년 공개된 파일에서 트럼프가 직접적인 성범죄에 가담했다는 증거는 나오지 않았고 법무부 역시 그에 대한 일부 제보는 근거 없다고 일축했으나 그가 1990년대 앱스타인과 맺었던 깊은 유대관계와 말하라고 해서 이루어진 회동들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남아있습니다. 영국의 앤드루 왕자는 가장 구체적인 혐의에 직면했습니다. 피해자 버지니아 주플에는 17세 때 런던과 뉴욕, 그리고 앱스타인의 섬에서 왕자에게 성적 학대를 당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공개된 파일 속에는 앤드루 왕자가 앱스타인의 집에서 젊은 여성의 허리를 감싸고 있는 사진뿐만 아니라 앱스타인이 유죄 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그가 왕실 저택에 앱스타인을 초대하려 했다는 이메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좌우를 막론한 정치 권력, 그리고 영국의 왕실. 이들은 앱스타인의 범죄를 몰랐을까요? 아니면 알고도 묵인하며 그가 제공하는 향락을 즐겼던 것일까요?
리스트는 여전히 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앱스타인의 네트워크는 정치권을 넘어 지성의 전당인 학계와 기술산업계까지 깊숙이 뻗어 있었습니다. 공개된 파일들은 그가 하버드와 MIT의 저명한 과학자들에게 막대한 연구자금을 지원하며 자신의 이미지를 세탁하려 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는 앱스타인의 2008년 유죄 판결 이후에도 그와 여러 차례 회동했습니다. 문건에 따르면 게이츠는 노벨상 수상을 위한 인맥 형성을 목적으로 앱스타인을 만났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앱스타인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DNA를 퍼뜨려 인류를 개량하겠다는 왜곡된 우생학, 유제닉스과 트랜스휴머니즘에 심취해 있었습니다. 그는 저명한 과학자들을 자신의 뉴멕시코 목장이나 섬으로 초대해 이러한 아이디어를 논의했습니다. 스티븐 호킹, 마빈 민스키 같은 석학들의 이름이 그의 파일에 등장하는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그는 과학적 권위를 돈으로 사서 자신의 범죄적 욕망을 정당화하려 했습니다. 테크 거물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2012년 앨런 머스크와 앱스타인이 주고받은 이메일에는 앱스타인의 섬 방문에 대한 논의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링크트인의 리드 호프만 역시 앱스타인과 교류했습니다. 이들은 앱스타인의 자금력과 인맥을 통해 실리콘밸리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려 했습니다. 비록 이들이 범죄에 직접 가담했다는 증거는 없으나 성범죄자와의 교류를 통해 그에게 사회적 면죄부를 제공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지식인들은 앱스타인의 돈을 탐했고 앱스타인은 그들의 명성을 이용했습니다. 이 부적절한 공생관계는 우리 사회의 지적 도덕성이 자본 앞에서 얼마나 취약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뼈아픈 증거입니다. 2019년 앱스타인의 맨해튼 저택금고에서는 7만 달러의 현금, 48개의 다이아몬드, 그리고 사진은 앱스타인이지만 이름은 다른 위조 여권이 발견되었습니다. 단순한 성범죄자의 소지품이라기엔 너무나 첩보적입니다. 이것은 앱스타인 사건을 관통하는 가장 거대한 미스터리, 바로 정보기관 연루설의 시작점입니다. 2008년 당시 연방검사였던 알렉산더 어코스타는 트럼프 인수위 면담에서 앱스타인에게 관대한 처분을 내린 이유에 대해 충격적인 증언을 했습니다. 나는 그가 정보기관 소속이며 이 사건은 내 권한 받기라는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는 누구의 스파이였을까요?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은 이스라엘의 모사드입니다. 앱스타인의 파트너 길레인 맥스웰의 아버지 로버트 맥스웰은 영국의 미디어 거물이자 모사드의 거물급 협력자 슈퍼스파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앱스타인은 이스라엘 전 총리 에후드 바라크와 수십 차례 회동하며 거액의 자금을 투자받기도 했습니다. 전직 이스라엘 정보요원 아리 벤 메나셰는 앱스타인은 유력 인사들을 포섭해 협박용 정보, 컴프로마트 수집하는 허니트랩 작전을 수행했다고 주장합니다. 심지어 현 CIA 국장 윌리엄 번스조차 2014년 앱스타인과 세 차례 만남을 가졌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정보기관들이 앱스타인이 수집한 전 세계 엘리트들의 약점을 공유하거나 활용했다면 이것은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국가가 개입된 거대한 공작이었을지도 모릅니다. 2008년 미국 사법 역사상 가장 수치스러운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바로 제프리 앱스타인과 플로리다 연방검찰 간의 불기소 합의입니다. 당시 FBI는 리프이어 작전을 통해 앱스타인이 수십 명의 미성년자를 성착취했다는 명백한 증거를 확보하고 53페이지에 달하는 기소장을 준비했습니다. 징역 18년 이상이 가능한 중범죄였습니다. 그러나 알렉산더 어코스타 검사는 앱스타인에게 세기의 특혜를 베풀었습니다. 연방 기소를 면제해주는 대신 주 법원에서의 가벼운 성매매 권유 혐의만 인정하게 한 것입니다. 결과는 고작 13개월 징역형이었으며 그마저도 일주일에 6일, 하루 12시간씩 감옥 밖으로 외출할 수 있는 황제 수감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합의서에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공범들까지 모두 면책한다는 조항이 숨겨져 있었다는 점입니다. 검찰은 이 합의 사실을 피해자들에게 철저히 비밀로 붙였습니다. 피해자들에게는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뒤로는 앱스타인의 변호인단과 밀실 협상을 벌였습니다. 2019년 연방법원은 이러한 검찰의 행태가 범죄 피해자 권리법 CVRA를 위반했다고 판결했지만 이미 앱스타인은 10년의 자유를 누린 뒤였습니다. 이 합의는 단순한 실수, 포얼 저지먼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권력과 자본이 법 위에 군림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법정의의 완전한 붕괴였습니다. 그 대가는 고스란히 추가 피해자들의 몫이었습니다. 앱스타인의 거대한 범죄 제국은 혼자 힘으로 유지될 수 없었습니다. 제도권 금융기관과 수사당국이 침묵하고 방조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JP 모건 체이스는 앱스타인의 주요 거래 은행으로서 수천 건의 의심스러운 송금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2002년부터 2013년 사이 150건 이상의 현금 거래 보고서 CTR가 작성되었고 성착취 대가로 의심되는 자금 흐름이 포착되었음에도 은행은 이를 묵인했습니다.
내부 기록에 따르면 은행은 그를 인신매매범으로 인지하고 있었지만 수익을 위해 눈을 감았습니다. 연방수사국 FBI의 직무유기는 더욱 심각합니다. 파일에 따르면 앱스타인에 대한 최초의 구체적인 제보는 1996년 마리아 파머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그녀는 앱스타인과 맥스웰의 학대를 상세히 진술했지만 FBI는 이를 묵살했습니다. 무려 10년이 지난 2006년에야 공식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잃어버린 10년 동안 수많은 추가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FBI가 제때 움직였다면 막을 수 있었던 비극이었습니다. 심지어 미 국무부조차 앱스타인에게 맨해튼의 타운하우스를 임대해 주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적 실수를 넘어 정부 차원의 비호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자아냅니다. 알렉산더 어코스타 검사가 2008년 불기소 합의를 체결하며 내 권한 밖의 일이라고 말했던 배경에는 이러한 거대한 시스템의 묵인이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돈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금융기록과 수사기록은 앱스타인이 시스템의 감시를 피한 것이 아니라 시스템이 그를 보호하고 있었음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9년 8월 10일 아침, 제프리 앱스타인은 뉴욕 메트로폴리탄 교도소 독방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었습니다. 법무부 감찰관실 OIG의 보고서는 그날 밤의 상황을 총체적 보안 실패로 규정합니다. 타임라인을 보십시오. 8월 9일 밤 10시 40분 마지막 확인 이후 다음날 아침 6시 30분 시신이 발견될 때까지 장장 8시간 동안 앱스타인은 아무런 감시 없이 방치되었습니다. 규정상 교도관들은 30분마다 순찰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OIG 조사 결과 담당 교도관들은 순찰을 도는 대신 잠을 자거나 인터넷 검색을 했으며 순찰 기록을 위조했습니다. 더욱 의심스러운 것은 감시 카메라입니다. 앱스타인의 감방 앞을 비추는 핵심 CCTV 카메라는 7월 29일부터 고장난 상태로 방치되어 녹화되지 않았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수감자를 감시하는 눈이 결정적인 순간에 모두 감겨 있었습니다. 또한 그는 자살 감시 대상에서 해제된 직후였음에도 불구하고 룸메이트 없이 독방에 수용되었습니다. 사망 전날 그의 룸메이트는 갑작스럽게 이감되었고 새로운 룸메이트는 배정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그의 방에는 자살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과도한 양의 침구류가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누군가 그에게 기회를 만들어준 것일까요? 앱스타인의 입을 막으려 했던 자들에게 그의 죽음은 안도감을 주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날 밤의 수많은 규정 위반과 우연들은 여전히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공식 결론은 자살이었습니다. 뉴욕 검시관은 앱스타인이 침대 시트를 이용해 목을 매 사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FBI 수사 또한 타살 혐의점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러나 법의학적 의문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앱스타인의 부검 과정에서 목의 설골, 하요이드 본, 골절이 발견되었습니다. 저명한 법의학자 마이클 베이든 박사는 이것이 자살보다는 교살, 즉 누군가 뒤에서 목을 졸랐을 때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타살 가능성을 강력히 제기했습니다. 또한 사라진 증거들이 의혹을 부채질합니다. 앞서 언급했듯 감방 바로 앞에 CCTV 영상은 녹화되지 않았고 복도를 비추는 다른 카메라 영상조차 일부 시간대가 누락되거나 손상되었습니다. 앱스타인이 사망 전날 밤 규정을 어기고 감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통화를 했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그는 누구와 통화했을까요? 그 통화가 그의 죽음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사망 이틀 전 그는 갑작스럽게 유언장을 수정했습니다. 이는 자살을 준비하는 사람의 행동일 수도 있지만 신변의 위협을 느낀 사람의 마지막 정리일 수도 있습니다. OIG 보고서는 교도관들의 태만과 절차 위반을 지적했지만 대중의 마음속에는 앱스타인은 자살하지 않았다. 앱스타인 didn't kill himself는 문구가 미미되어 깊이 박혀버렸습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시신에 남겨진 흔적들과 사라진 기록들은 여전히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날 밤 감방 안에서 진정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말입니다. 2026년 1월 앱스타인 파일의 전면 공개는 진실규명의 장이 되어야 했으나 또 다른 비극을 낳았습니다. 법무부의 치명적인 편집 오류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기술적 실수로 인해 문서상에서 검게 가려져야 할 피해자들의 실명과 개인정보가 복사 붙여넣기만으로 드러나 버렸습니다. 보호받아야 할 생존자들은 전 세계에 신상이 노출되는 끔찍한 2차 가해를 당했습니다. 이는 정부의 무능함을 넘어선 범죄적 과실이었습니다. 정치권도 거센 후폭풍에 휩싸였습니다. 하원 감독위원회는 빌 클린턴 전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에게 소환장을 발부했습니다. 앱스타인과의 관계, 그리고 재단 자금 연루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클린턴 부부는 이에 불응했고 결국 의회는 이들을 의회 모독죄로 고발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는 앱스타인 스캔들이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인 정치적 화약고임을 증명합니다.
동시에 의회는 앱스타인 섬 내부를 촬영한 새로운 고해상도 사진과 영상을 공개하며 수사의 불씨를 되살렸습니다.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섬의 디테일한 구조와 은밀한 공간들이 드러나며 대중의 분노는 다시금 타올랐습니다. 2026년은 사건의 종결이 아니라 진실을 향한 더 치열한 싸움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기술적 오류로 인한 피해자들의 눈물, 그리고 최고 권력자들을 향한 법적 칼날. 앱스타인 파일이 불러온 폭풍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350만 페이지의 문서가 공개되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미완의 정의 앞에 서 있습니다. 사건의 주범 제프리 앱스타인은 사망했고 공범 길레인 맥스웰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파일 속에 등장하는 소위 리스트에 있는 수많은 권력자들 중 기소된 사람은 아직 아무도 없습니다. 시스템을 악용하여 범죄를 은폐하고 성착취를 묵인하며 이득을 취했던 공범들은 여전히 사회의 가장 높은 곳에서 건재합니다. 이번 파일 공개는 투명성을 향한 중요한 진전이었지만 동시에 권력이 어떻게 법 위에 군림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뼈아픈 증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사법 시스템이 돈과 권력 앞에서 얼마나 무력했는지, 그리고 정보기관과 금융기관이 어떻게 이 거대한 범죄 네트워크의 부속품이 되었는지를 말입니다. 피해자들의 고통은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입니다. 앱스타인 파일은 우리에게 묵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법 위에 군림하는 자들은 누구인가? 그리고 우리는 그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진정한 정의는 모든 문서가 공개되는 것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 문서 속에 감춰진 진실을 끝까지 추적하고 책임져야 할 자들을 심판대에 세울 때 비로소 완성될 것입니다. 앱스타인은 사라졌지만 그가 남긴 그림자는 아직 걷히지 않았습니다. 감시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파일을 덮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30년에 걸친 앱스타인 사태는 실패와 은폐의 연대기입니다. 1996년 마리아 파머가 FBI에 최초로 앱스타인을 신고했을 때 수사당국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때 수사가 시작되었다면 수백 명의 피해자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2006년 FBI가 다시 수사에 착수했지만 2008년의 굴욕적인 불기소 합의로 정의는 또다시 지연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인물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프리 앱스타인, 2019년 감옥에서 의문의 죽음을 맞이한 포식자, 길레인 맥스웰, 그를 도운 공범이자 20년 징역형을 받은 모집책, 알렉산더 어코스타, 정의 대신 타협을 택했던 검사, 그리고 수많은 피해자들. 그들은 제인도라는 익명 뒤에서 수십 년간 고통받아왔습니다. 2026년 1월 30일, 마침내 350만 페이지의 파일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법무부는 여전히 수십만 페이지의 문서를 국가 안보 등을 이유로 감추고 있으며 편집 실수로 인해 피해자들의 신상이 노출되는 2차 가해까지 발생했습니다. 연방감찰관실은 교도소의 태만을 지적했지만 타살 의혹은 여전히 명쾌하게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타임라인의 마지막 칸은 아직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앱스타인은 사라졌지만 그를 비호했던 시스템과 리스트 속의 권력자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타임라인의 완성은 모든 진실이 밝혀지고 책임져야 할 자들이 심판받는 그날 비로소 이루어질 것입니다.